너 미쳤어? 어디서 시댁을 무시해? 찰싹 신우이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너 미쳤어. 어디 말대꾸를.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아기가 죽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새벽 응급실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애는 다시 만들면 되지. 그 방 치우면 되겠네. 남편 민수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 들을 때 하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는 걸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봄이 막 시작되는 3월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고 거실 한가득 햇살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58평짜리 이 아파트는 제 자랑이었어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고 남양이었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쳐서 샀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딸아, 결혼해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는 있어야 해. 그게 내 힘이야.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집이 있어서 저는 마음이 든든했어요.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수는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꼭 사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자기야, 오늘 회사 일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더니 제 옆으로 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지 않았어요.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사실은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더니 말을 이었어요. 누나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갔대. 근데 그게 누나 돈만이 아니라. 그 순간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넣었대.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날아갔어, 수진아. 누나도 부모님도 지금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야.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 집까지요. 제가 되물었어요. 응. 누나가 큰 투자처가 있다고 확실하다고 해서 부모님을 설득했대. 근데 그게 사기였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누나도 부모님도 갈 데가 없어. 며칠만, 진짜 며칠만 우리 집에 있게 하면 안 될까? 며칠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며칠.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 누나가 지금 친구네도 알아보고 있고 부모님은 친척집도 알아보신대. 근데 당장 오늘 나가야 하는 상황이야. 민수는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근데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이 집은 제 공간이었거든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이 집을 제 이름으로만 두었습니다. 민수도 그걸 이해한다고 했어요. 내가 번 돈에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산 집인데 당연하지. 그랬거든요. 하지만 며칠이라고 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도와줘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며칠만이라고 한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수진아. 누나한테 당장 연락할게.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 2개를 정리했어요. 다행히 우리 집은 방이 4개였거든요. 안방은 저희가 쓰고 하나는 서재로 쓰고 있었고 나머지 2개는 손님 방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도 새 걸로 갈고 이불도 꺼내서 널어놨어요. 민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누나, 어서 와. 어머님, 아버님도 어서 오세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정말 3사람 모두였습니다. 시누이 정희, 시어머니 김영숙, 시아버지 박철수. 큰 캐리어를 여러 개 들고 계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끌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수진아, 미안하구나. 이렇게 폐를 끼치게 돼서. 그분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셨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누이는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더니 제게 인사했습니다. 옳게 정말 미안해요. 제 불찰로 이렇게 됐어요. 며칠만 있다 갈게요. 괜찮아요, 언니. 들어오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며칠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4사람분의 저녁을 차렸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를 다 꺼내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도 하고 계란말이도 부치고 생선도 구웠습니다. 큰 식탁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이것저것 둘러보셨습니다. 집이 참 넓네, 수진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58평이면 우리 옛날 집보다 넓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밥을 먹는 동안 시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선배가 추천한 투자처가 있었는데 수익률이 엄청 좋다고 했대요. 처음에는 자기 돈만 넣었는데 수익이 나오니까 욕심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집까지 담보로 넣었는데 그게 사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호사랑 상담 중이지만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네요, 누나. 민수가 말했어요. 내가 부모님께 죄송하지.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눈을 닦으셨어요. 이미 된 일인데 어쩌겠니. 빨리 집이나 알아봐야지.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드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저는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구나. 그동안 패 끼칠 텐데 이해해줘. 우리도 빨리 나갈게. 아니에요, 어머님. 천천히 계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이면 되니까요. 첫날 밤 저는 안방에서 민수와 이야기했어요. 누나가 부모님 집까지 날렸다니 정말 큰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몰랐어. 누나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며칠만이야, 수진아. 금방 나가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며칠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사흘은 괜찮았어요. 제가 아침을 차려드렸고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셨고 시누이는 낮에 부동산을 알아보러 나갔어요. 저는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했습니다.
근데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이 찬장 좀 써도 돼. 내 반찬통 좀 넣을 때가 필요해서. 그분이 물었어요. 네, 어머님. 사용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시고는 큰 김치통을 꺼내 놓으셨어요. 제 김치통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머님, 김치도 가져오셨네요. 제가 말했어요. 응, 내가 담근 김치가 있어서 버릴 수가 없잖아.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있을 거면서 김치를 가져올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신우이는 여전히 집을 못 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언니, 집 알아보는 거 어떻게 됐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지금 누나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전세 대출이 안 된대. 집주인들도 신용 확인하잖아. 그럼 언제쯤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이라고 했는데 이미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2주가 됐을 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갈 생각이 없구나. 시어머니는 부엌 살림을 점점 더 많이 들여놓으셨어요. 당신 그릇, 당신 조리도구, 당신 수저, 심지어 당신 냄비까지요. 제 부엌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를 완전히 차지하셨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TV를 보셨습니다. 큰 거실이었는데도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 보였어요. 신우이는 자기 방에 책상까지 들여놓았습니다. 큰 책상이었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재택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다니고 계셨나 봐요. 투자 실패했다면서 회사는 어떻게 다니시나 싶었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3주째 되던 날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었어요. 남자 구두였습니다. 비싼 브랜드 같았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가자 신우이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한 35세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인상도 괜찮았어요. 아, 동생. 신우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 남자친구 재훈이에요. 소개합니다. 남자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이에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수진아, 왔어. 저녁 준비 좀 해봐. 오늘 재훈이도 같이 먹는데.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 제가 장을 못 봤거든요. 시댁 식구들 식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재료로 빨리 저녁을 만들었어요. 5사람 분이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냉동실에 있던 고등어를 구웠어요. 식사하는 동안 신우이와 재훈 씨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이 사귄 지는 6개월 됐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힘든 시기인데 재훈 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재훈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가 힘들 때니까 제가 더 잘해줘야죠.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재훈이가 참 착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해.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어머님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벌써 어머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저녁을 먹고 재훈 씨가 갔어요. 신우이가 현관까지 배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거실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옳게, 오늘 저녁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재훈이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 희야,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제가 상황 좀 정리되면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4주가 지났을 때 저는 민수에게 다시 물었어요. 언니는 언제쯤 나가실 것 같아? 민수는 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누나가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 조금이 얼마야? 제가 다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민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나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더니 시어머니가 당신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너도 출근 준비해야지.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손님처럼 앉아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밥 다 됐나? 그분이 물었습니다. 곧 돼요, 여보.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신우이도 방에서 나왔어요. 옳게, 굿모닝.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저도 인사했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4명이 큰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제 집이었는데 제가 주인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님 같았어요. 식사 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려는데 신우이의 운동화가 제 구두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운동화를 옆으로 치우고 제 구두를 신었습니다. 회사에 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날 저녁 집에 왔을 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제가 들어가자 재훈 씨가 또 와 있었습니다. 신우이 옆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재훈 씨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재훈이가 왔어. 저녁 준비 좀 해봐. 저는 또 부엌으로 갔습니다. 피곤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또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5명이나 되는 사람들 밥.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거실을 바라봤어요. 신우이와 재훈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제 거실이었는데 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재훈 씨가 말했어요. 이 집 넓고 좋네요. 58평이면 정말 큰데.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올케가 결혼 전에 마련한 집이야. 아, 그러시구나. 재훈 씨가 저를 봤습니다.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재훈 씨는 그날도 늦게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신우이가 또 현관까지 배웅을 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자꾸 오는데 그것도 좀 불편해.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남자친구잖아. 뭐 어때? 밥 한 끼 더 차리면 되지. 밥 한 끼가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넘었어.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았어. 내가 누나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이 얼마냐고. 제가 다시 말하려는데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잖아. 좀 이해해줘. 그리고는 돌아 누워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5주가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갈 생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부엌 주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뭘 꺼내려고 하면 저게 어디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제 부엌인데 제가 물어봐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를 완전히 차지하셨어요. 제가 앉으려고 하면 TV가 안 보인다며 비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방을 완전히 꾸몄어요. 큰 책장까지 들여놓으셨습니다. 손님 방이었는데 이제 시누이 방이 됐어요. 그리고 재훈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가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까지 이르신 분들인데요. 게다가 민수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며 이해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산 이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집 같지가 않았어요. 며칠이라고 했는데 벌써 5주가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나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이 동생 명의에 결혼했으면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은 시댁 식구들이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병원에서 확인한 임신 소식을 민수에게 전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기뻐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자기야,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응, 5주 됐대.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빙글빙글 돌렸어요. 아빠가 된다. 나 아빠가 돼. 그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겠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아직 집에 계셨거든요. 2달이 지났는데도 나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좋은 소식이니까 말씀드려야겠죠. 그날 저녁 민수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식인데?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수진아? 정말이야? 네, 어머님. 5주 됐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쳤어요. 아이고, 잘 됐네.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구나. 그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소식이군. 몸조리 잘해야 한다. 시누이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옳게 축하해.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수진아, 임신했으면 너무 무리하지 마. 몸조리가 중요해. 네, 어머님.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수진아, 이제 아기도 생기는데 집 문제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집 문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이 집 말이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내 명의로만 돼 있잖아. 민수 명의도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명의요? 그래.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애도 생기는데 민수 입장도 생각해봐. 남자가 자기 명의로 된 집 하나 없으면 기가 죽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의 이야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집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당연히 제 명의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진명의 이야기를 하시던데. 민수는 TV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아, 그거. 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볼 만하다고? 제가 되물었어요. 응. 우리 부부잖아. 공동 명의로 해도 이상한 거 아니잖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내가 모은 돈이랑 우리 엄마 아빠가 보태주신 돈으로 산 거잖아. 제가 말했어요. 알아. 근데 우리 결혼했잖아.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도 생기는데 내 명의로 된 집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민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나가 저녁에 이야기 좀 하고 싶대. 일찍 들어와. 무슨 이야기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집 얘기 같아. 민수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집 얘기요. 어제 시어머니가 하신 그 이야기 때문인가 봐요.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신우이가 거실 탁자에 앉아 계셨어요. 노트북이 펴져 있었고 옆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옳게 왔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신우이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소파에 앉아서 저희를 보고 계셨어요. 신우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동생,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떠 있었어요.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집 등기부 등본이에요.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 동생 단독 명의더라고요. 네, 제 명의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동생.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셨으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동 명의요? 네. 부부잖아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애도 생기는데 민수 명의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러게. 수진아, 남편 기 좀 살려줘라. 남자가 자기 명의로 된 집 하나 없으면 밖에서 어떻게 살아?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제 눈을 피했어요.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도 있고요. 알아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결혼했잖아요.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닌가요? 결혼 전 재산은 개인 재산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신우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옳게, 법적으로야 그렇죠. 근데 정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이건 민수 체면 문제야. 남자한테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저는 답답했습니다. 체면이요?
제 집인데 제 명의로 두는 게 체면 문제가 되나요? 어머님, 저 생각 좀 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가족끼리 뭘 이렇게 따지고 사냐? 따지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이라서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제 재산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신중하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 거 따져?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자기야, 누나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부부잖아. 공동 명의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민수를 봤습니다. 응.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마저 그쪽 편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신우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명예 변경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한숨만 쉬셨고 시아버지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옳게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신우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라 입덧도 심했는데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하면 어떡해? 밥은 누가 해? 저는 토하면서도 밥을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신우이가 문을 열었는데 재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훈 씨가 시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재훈이 왔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재훈 씨는 쇼핑백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열어봤어요. 안에 여러 개의 반찬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맙다, 재훈아. 아니에요. 누나가 맨날 신세 지고 있다고 해서요.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제가 매일 밥을 차려드리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 누나한테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신우이가 물었어요.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요. 좋은 매물이 나왔대요. 전세인데 괜찮은 곳이래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색했어요. 정말? 어디야? 목동이요. 방 2개짜리인데 깨끗하대요. 재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어요. 전세집이요? 드디어 나가시나 봐요. 그런데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지금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은행에서 거절당했어.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시어머니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대출 좀 받아볼 수 있니? 저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누나 전세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출이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신용대출 한도가 별로 없어서 그럼 이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 담보로요? 신우이가 저를 봤습니다. 옳게, 그럼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민수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구나. 그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라도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옳게 덜어나가 죽으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제 재산이라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재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내 거 니 거 따지는 게 어디 있어?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재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동생도 입장이 있으시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불편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입덧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집에 왔는데 재훈 씨가 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재훈 씨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신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옳게 재훈이가 잠깐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재훈이가 사는 집이 구조 문제로 공사를 해야 한대요.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신우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 달이요? 네. 패 끼쳐서 죄송해요. 재훈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짐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재훈이 방은 내가 쓰던 서재 쓰면 되지? 서재요? 제가 물었어요. 응. 어차피 너 요즘 서재 안 쓰잖아.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부터 재훈 씨는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 서재에 짐을 풀었습니다. 책상도 들여놓고 옷장도 들여놓았어요. 한 달만 있는다면서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재훈 씨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거실에서 신우이와 TV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훈 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과일도 깎아주시고 차도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웠어요. 제 집인데 제가 손님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식탁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반색했어요. 그래, 해봐라. 저희가 내년쯤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누나도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좋지, 좋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요. 재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고민 중이에요? 신혼집?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네.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요즘 전셋값도 너무 비싸고 그러더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방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서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그것도 좋겠다. 여기 방 4개인데 하나 비는 거 있잖아.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 방은 아기 방으로 쓰려고 했어요. 아기 방?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애가 크려면 한참 남았잖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제가 임신 중이에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애 낳으려면 아직 멀었잖아.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희랑 재훈이 결혼하면 당분간 여기 있게 해줘.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또 고개를 돌렸어요.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얼마 안 있을게요. 얼마요?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울었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 집이 정말 제 집일까요? 이제 시댁 식구 3명과 재훈 씨까지 4명이 살고 있고 곧 신우이와 재훈 씨가 결혼해서 여기서 산대요. 제 방, 제 서재, 제 부엌, 제 거실, 모든 게 제 것인데 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어요. 명의를 바꾸라고 하고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신우이 부부까지 여기서 살겠다고 하고 이게 정말 제 집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피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고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배를 쓰다듬으면 힘이 났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피를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재훈 씨도 한 달이 지났는데 나갈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짐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임신 중이라 잠도 잘 안 왔고 입덧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5명이 아침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웠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임신 5개월이면 배가 많이 나와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국은 다 끓었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밥은 왜 이렇게 적게 했어? 시어머니가 밥솥을 열어보시더니 말했습니다. 5명이 먹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에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가셨어요. 저는 밥을 더 지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침 식사를 차리고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이, 재훈 씨, 민수, 저까지 6명이었어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요.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한 명이라도 덜 차리면 좋으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배가 뻐근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임신 중이면 다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청소했어요. 큰 집이라 청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도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빨래는 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어머님. 지금 할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빨리 돌려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돌렸어요. 6명이 사는 집이라 빨래도 많았습니다. 2번을 돌려야 했어요. 점심 준비를 하는데 어지러웠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칼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 쉬어야겠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왜 앉아 있어? 밥은? 어머님, 제가 좀 어지러워서요.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지럽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임신한 게 벼슬이야? 밥은 누가 해? 어머님, 근데 정말 몸이 안 좋아서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에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약해. 옛날에 나는 임신하고도 밭일 다 했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다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걷었어요. 오후 내내 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셨고 시누이는 커피를 달라고 했어요. 재훈 씨는 외출했다가 저녁 때 들어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배에서 통증이 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잠깐. 저는 싱크대를 잡고 버텼습니다.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수진아, 저녁 준비 다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거의요.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6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너 왜 밥을 안 먹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좋아서 제가 대답했어요. 임신했으면 잘 먹어야지. 민수가 말했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통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저는 싱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민수가 물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푹 쉬어.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야, 괜찮지? 엄마가 좀 힘든데 견뎌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통증이 계속됐어요.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깼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앉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젖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휴지로 닦았습니다. 그때 봤어요. 피였습니다. 붉은 피가 휴지에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닦아봤는데 피가 더 나왔습니다. 민수 씨, 제가 소리쳤어요.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피가 나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저는 옷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어머님, 수진이가 하혈을 해요. 병원 가야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해서 가. 저는 민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차에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피가 계속 나왔어요.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괜찮아, 자기야. 괜찮을 거야. 민수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진찰했어요. 초음파를 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다시 움직였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산입니다. 유산이요.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텅 비었거든요. 아기가 없었어요. 민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됐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모두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기가,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산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조심 좀 하지. 저는 그 말에 멈춰 섰어요. 조심이요? 응. 임신했으면 조심해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무리해서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게. 임신했는데 그렇게 설설 기어다니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설설 기어다녔던 건 집안일을 하느라 그랬던 거잖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는 다시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난리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다시 만들면 된다고요? 그래, 아직 젊잖아.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참에 방 하나 치우면 되겠네. 재훈이랑 내가 쓸 수 있겠다.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나가세요. 제가 말했어요. 뭐? 신우이가 되물었습니다. 나가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나가시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봤어요. 수진아, 너 지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제 집이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어요. 여러분들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했어요. 제가 목이 터지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제 아기가 죽었어요. 제 아기가 죽었는데 다시 만들면 된대요. 신우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너 지금 말 조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말 조심이요?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왜 말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신우이가 저를 때렸어요. 제 뺨을 때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그 사람은 손을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말대꾸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뺨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남편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민수는 비웃고 있었어요. 그러게 말 들을 때 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는 거였잖아.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누나 말이 맞아.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가족끼리 좀 양보하고 살면 되는 거지. 가족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한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쉬어.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신우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재훈 씨, 그리고 민수. 한 명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배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제 아기가 없었습니다. 5개월 동안 제 뱃속에서 자라던 작은 생명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이게 저였습니다. 35살 이수진.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집을 산 사람.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58평 고급 아파트를 마련한 사람. 그런데 지금은 제 집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기를 잃고 제 집에서 쫓겨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봤어요.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따뜻했던 눈빛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온화했던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대로는 내가 죽어. 제 아기가 죽었어요. 제가 뺨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비웃었고 시댁 식구들은 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끝낼 거야. 어떻게 끝낼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거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말랐어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들을 내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 집을,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화를 내지 않겠다고, 대신 차갑게,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제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유산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국이 쓰리고 걸을 때마다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일어나야지. 어머니가 아침 준비하래.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일어나겠어. 1시간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일어나. 밥 먹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을 때 모두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재훈 씨가 아침을 차린 것 같았어요. 재훈이가 차려줬어. 참 잘하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몸 관리 좀 해야지. 그렇게 있으면 몸만 더 망가져. 그러게. 임신했으면 조심했어야지.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애를 잃은 거잖아. 저는 포크를 든 손이 떨렸어요. 제가 무리해서요? 그래. 임신부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 좀 쉬었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며칠 후 오후 현관에서 짐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와 재훈 씨가 큰 침대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올게. 재훈이가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침대를 들여놓으려고요.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더블 침대였어요. 그들은 그 침대를 제 서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제 서재 문을 열어봤어요. 제 책은 모두 구석에 쌓여 있었고 가운데는 큰 침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옷장도 들어와 있었어요. 예쁘죠? 재훈이가 다 해줬어요. 재훈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제 서재가 완전히 재훈 씨 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재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6개월 후에요. 정말? 좋다, 좋아. 시어머니가 반색했습니다. 근데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니?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저희 당분간 여기서 살려고요. 재훈 씨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지금 전셋값도 비싸고 여기 방도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수진아, 괜찮지? 어차피 방 비는 거 있잖아. 어머님, 저 아기 다시 가질 생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가지면 그때 생각하면 되지.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후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세면대에 물을 받아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금은 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죽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해봤어요. 결과는 뺨을 맞은 거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냉정해지자. 감정을 숨기자. 계획을 세우자.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첫째, 증거를 모으자. 둘째, 법적 조언을 구하자. 셋째, 순응하는 척하자.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어. 다음 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렸어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신우이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달라졌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의심스럽게 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도 될까요? 그래, 가봐. 저녁 전에는 들어와. 시어머니가 허락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최도윤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어제 전화 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최도윤 변호사님. 앉으세요. 어떤 문제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 명의로 산 집, 시댁 식구들이 며칠만 있다가 가겠다고 했던 것, 석 달째 나가지 않는 것, 명예 변경 요구, 유산, 뺨 맞은 것, 신우이 남자친구까지 들어온 것,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수진 씨,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뺨 맞으신 것, 명예 변경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요. 사진이나 녹음, 문자 같은 거요. 뺨 맞았을 때 사진은 못 찍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어서요. 그럼 병원은 가셨나요? 유산 당시 응급실 기록은요? 네, 그건 있어요. 좋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모으세요. 대화할 때 녹음하시고 문자로 주고받으시고 상황을 일기처럼 기록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법적으로 보면요.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강요. 이런 게 다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관계라서 입증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집이 이수진 씨 단독 명의죠. 혹시 명의를 바꾸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하진 않으셨죠? 아니요,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게 이수진 씨의 무기예요. 저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충분한 증거를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했습니다. 신우이가 명예 이야기를 꺼낼 때도 녹음했어요. 수진아, 생각 좀 해봤어? 명예 말이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녹음 중이었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머님. 에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도 속상해하잖아. 녹음이 저장됐습니다. 재훈 씨가 거실에서 이야기할 때도 저는 옆방에서 녹음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여기 아기방 쓰면 되죠?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수진이가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녹음이 저장됐습니다. 저는 또 사진도 찍었어요. 재훈 씨가 제 서재에 들여놓은 짐들, 시어머니가 부엌을 차지한 모습,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를 독차지한 모습,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10월 5일 시어머니가 명예 변경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민수도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신우이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10월 7일 재훈 씨가 큰 책장을 들여놓았습니다. 제 서재가 완전히 재훈 씨 방이 됐습니다.
제 책들은 모두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10월 9일 시어머니가 제게 왜 집안일을 안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유산수술 후 회복 중인데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 파일 15개, 사진 50장, 그리고 상세한 일기장.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 이수진이에요. 증거를 모았어요. 잘하셨어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증거 가져오셨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쓴 일기예요. 변호사는 USB를 받아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한참 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분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강요. 이 정도면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는 나중에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집부터 정리하고 싶어요. 집 매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빨리 팔고 이사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부동산 중개인 연락처예요. 제가 아는 분인데 믿을만해요. 금매로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팔릴 거예요. 저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팔고 이사 가시면 연락처 다 바꾸세요. 전화번호, 이메일 모든 거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어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까요? 어떤 집인데요? 58평 고급 아파트요. 강남이요. 58평이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금매 가격으로 내놓으시면 사흘 안에 팔려요. 그럼 부탁드려요. 하지만 집을 팔려면 시댁 식구들이 없을 때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방해할 테니까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언니, 재훈 씨.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달 동안 여기 계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뭔 소리야? 신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집 잃으시고 힘드셨을 텐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여행?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해외여행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용 다 부담할게요. 가족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봤어요. 진짜? 재훈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랑 재훈 씨는 결혼 준비도 하셔야 하고 스트레스도 푸실 겸 다녀오세요. 민수도 같이요. 민수가 저를 봤어요. 자기야, 갑자기 왜?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좋게 지내야 하는데 여행 다녀오시면서 기분 전환하세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내가 왜 이래? 어머님,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유산하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들한테 잘못 대한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제 사과의 마음이에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어디로 가는데? 동남아는 어떠세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신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비행기랑 호텔 다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분 다 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게 가지 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여행 준비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태국 패키지를 알아봤습니다. 5박 6일 5명, 좋은 호텔로 예약했어요. 비용이 꽤 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투자였거든요. 항공권도 끊었어요. 2주 후 출발이었습니다. 자기야, 진짜 괜찮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쉬고 와. 요즘 힘들었잖아. 고마워, 자기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2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증거 충분히 모으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녹음 파일이랑 사진, 일기 다 있어요. 좋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집 비운 사이에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해 둘게요. 출발 전날 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짐을 쌌어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는 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들이 모두 떠나요. 그리고 제 계획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어요. 5명이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수진아. 재훈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안녕. 민수가 키스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뺨을 돌렸습니다. 빨리 가봐. 늦겠어. 택시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돌아섰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3달 만에 처음으로 집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큰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 이수진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바로 오세요. 서류 다 준비돼 있어요.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노트북과 서류들을 넣었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58평짜리 고급 아파트.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이제 이 집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개인이 집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시세보다 10% 낮게 나가면 바로 나갈 거예요.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중개인은 사진을 찍고 매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거실, 안방, 서재, 부엌. 이 모든 공간이 제 것이었는데 빼앗겼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작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중개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나왔어요. 현금 매수자예요. 오늘 당장 계약하고 싶대요. 정말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오후에 만나시겠어요?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젊은 부부가 집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손에서 떠나는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거든요. 계약금을 받았어요. 잔금은 5일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떠나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이사업체에 전화했어요. 5일 후 이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새 집은 이미 알아봤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저 혼자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옷, 제 책, 제 물건들만요. 시댁 식구들 짐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근데 이제는 엄마가 엄마를 지킬 거야. 5일이 지났습니다. 잔금을 받았어요. 제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사 트럭이 오기 전에 저는 할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의 짐부터 챙겼습니다. 옷, 책, 노트북, 책상 모두 큰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재훈 씨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침대 시트, 옷들, 화장품 전부 봉투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김치통을 열었어요.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주방 배수구로 흘려보냈습니다. 김치통도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릇, 냄비, 조리도구 모두 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신문 더미, 안경, 슬리퍼 전부 봉투에 담았어요. 민수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저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전부 봉투에 담았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가 20개나 나왔어요. 저는 그것들을 현관 밖에 내놨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했어요. 대형 쓰레기 처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제 짐만 실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박스, 책 몇 박스, 그리고 제 소중한 물건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닦았어요. 거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새 주인이 깨끗한 집을 받을 수 있도록요.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열쇠를 두고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다가 쓰레기 수거함 옆을 지나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짐이 담긴 봉투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사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요. 제가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안녕.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우리 집 지켰어.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트럭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맞아. 여행에서 돌아온 민수는 다시 숫자를 눌렀습니다. 띠리리. 또 틀렸다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하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해? 신우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비밀번호가 안 맞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인천공항에서 막 도착했어요. 5박 6일 태국 여행이었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진이가 바꿨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왜 바꿨대? 글쎄요. 민수는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요. 하지만 역시 띠리리. 전화 안 해봤어?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 한 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 바쁜가 보다 했지. 초인종 눌러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우리 집인데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죠? 저 안에 이수진 있나요? 여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수진요? 그분은 여기 안 사는데요. 네.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여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인데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5명 모두 여자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신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 집이라고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 집 전 주인한테 샀어요. 이수진 씨한테요. 현금으로 샀어요. 샀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계약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보여드릴까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이가 집을 팔았다고. 재훈 씨가 민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벽에 기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집을 팔았다고. 잠깐만요. 신우이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짐은요? 집안에 우리 짐이 있을 텐데요. 짐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짐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짐이 집안에 있다고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관리실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5명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요. 민수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가 안 돼. 민수가 말했습니다. 뭐? 신우이가 다가왔어요. 연결이 안 돼. 번호가 잘못됐다고 나와. 카톡해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카카오톡을 켰어요. 수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라고 떴습니다. 카톡도 탈퇴했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집을 팔고 도망갔다고.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관리실로 가보자.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관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58동 1535호인데요. 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관리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1535호요. 일주일 전에 대형 쓰레기로 다 버려졌는데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짐을요. 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주인 이수진 씨가 요청하셨어요. 대형 쓰레기 봉투가 20개 정도 나왔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내 김치가, 내 그릇이 다 버렸다고. 옷도요.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제 옷도 다 버려진 거예요? 네, 다 버렸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벽을 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이게 말이 돼.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계획한 거였습니다. 여행 보내놓고 집 팔고 짐 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장인어른 집으로 가보자.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있을 거야. 그들은 택시를 탔어요. 수진 친정으로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었고 시아버지는 창밖만 봤어요. 재훈 씨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 후 수진 친정 앞에 도착했어요.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장인어른이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수진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가 물었어요. 모른다. 장인어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장인어른,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팔았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게 네가 할 소리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우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수진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우리 딸 연락처도 모르고 알아도 안 가르쳐 줄 거요. 장인어른,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5명은 또 길거리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 집도 없고 짐도 없고. 민수는 휴대폰을 봤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달라고요. 누나, 나 모텔 알아볼게.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캐리어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민수는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우이와 재훈 씨는 근처 모텔을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먼 친척에게 연락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친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집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 들어와. 친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친구는 혼자 살았어요. 무슨 일인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집을 팔고 사라졌다고요. 연락도 안 된다고요. 진짜?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모르겠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요. 수진한테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를 너무 편들었고 수진 편은 안 서줬고 유산했을 때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수진 사진이 보였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었어요.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편 작은 원룸에서 수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수진아, 또 왔다 갔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내 아빠가 단호하게 쫓아냈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엄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고 수진은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해냈어.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수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 며칠만 있겠다던 시댁 식구들, 석 달 동안 끝나지 않는 동거, 명예 변경 압박, 유산, 그리고 뺨까지 맞은 수진. 수진은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고 증거를 모으고 여행을 보내고 집을 팔고 사라졌습니다. 잔인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수지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원룸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도 짐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업자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수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수진처럼 싸우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매일 감동적이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